안녕하십니까. 중앙경제금융학원 원장 남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펀드 투자 상담사 핵심 포인트 중에서도 출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다시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 제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만큼의 내용들은요, 반드시 암기할 부분까지도 꼭 암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첫 단원부터 들어가면은요, 첫 단원에 투자펀드 및 집합투자기구 개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설 부분에서의 펀드의 특징이 되겠네요. 집단성, 간접성, 그리고 투자자 평등의 원칙, 실적 배당의 원칙, 펀드 자산의 분리, 이 네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투자 펀드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학습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기관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공적규제기관과 자율적 규제기관들을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적규제기관에 속한다. 그 밑에 17페이지 보시면 집합투자의 개념에서 네 가지 나와 있는 부분들도 거의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2인 이상의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을 집합적으로 운영하고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이 네 가지 개념을 꼭 같이 한번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의 기구의 형태 총 6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회사형 중에서는 한명회사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요. 자, 18페이지 가면 수익자 총회 부분이 나오는데요. 수익자 총회 부분에서는 의결을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자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하는 거 나와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19페이지 보면 수익자 총회가 아닌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의결된다. 이것 또한 같이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보시면은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판매, 환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보면은 증권신고서 밑에 부분에 나오는데요. 2번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에 관련해서는 증권신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증권신고서에 따르는 25페이지 투자설명서 3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설명서가 있고 예비투자설명서, 효력 발생 전에 예비투자설명서, 그리고 간이투자설명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구분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국가, 지자체 등은 일반 투자자로서의 전환이 안 된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 권유의 금지 25페이지 제일 밑에 재권유 금지의 예외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이라든지 거부 후 1개월이 지났을 경우에,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권유 시에는 이 재권유 금지의 예외에 속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26페이지 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 보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 3가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집합투자증권 취득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그리고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및 손실의 투자자 귀속사실, 그리고 과거 운용 실적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보수와 판매 수수료와 관련해서 판매 보수는 누구로 받느냐? 판매 보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고 1%가 한도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는 투자자로부터 수취를 하고요. 그리고 2% 한도가 되어 있다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 27페이지 넘어가서는요. 투자증권의 거래 가격에서 이제 순자산 가치와 그리고 장 마감 후 거래 규제에 대한 내용들은 풀어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네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3강입니다. 3강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부분인데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선관 의무와 충실 의무, 그리고 자산 운용의 지시 및 실행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32페이지 3번 자산 운용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 동일 종목 증권의 10% 이상 초과 투자하는 거 금지되고요. 그리고 이 33페이지로 넘어가서 동일 법인 발행 지분 증권에 대해서 투자 제한이 되는데요. 각각의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10%, 그리고 모든 집합 투자기구는 20% 초과 투자 금지된다는 거 같이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부동산, 그리고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 부분들은요, 나중에 또 파생상품 펀드와 부동산 펀드에서 다시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겹치니까 충분히 이미 암기가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 차익 및 대여 제한 이 부분 그 차익금 총액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가 된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금전 대여는 예외적으로 콜론 단기적 금전 대여는 가능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여기서 성과 보수의 제한 부분에서 공모집합투자기구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 보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보수 허용되는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첫째, 성과 보수가 금융위에 정하는 일정한 기준 지표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그리고 금융위가 정하는 최소 투자 금액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로만 구성될 것, 그리고 최소 존속기간 1년 이상이어야 되고 폐쇄형이어야 하며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이 없는 단위형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행사 관련한 부분들은 이해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운용에 대한 보고서의 특징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넘어가서 파생상품 및 부동산 운용 특례의 부분들은요, 부동산 파생상품에 다시 다뤄지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4강입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관리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모두 다 집합투자재산을 50% 초과하여 투자하는 부분인데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증권 집합투자기구와 주식형 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죠. 주식형이라고 한다면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이냐를 물어볼 때는 60%, 그래서 채권 혼합형, 주식 혼합형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과 증권 집합투자기구는 50%를 초과해 증권에 투자하는 거다. 이 개념이 조금 다른 거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와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각각의 특징들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항상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전환형과 종류형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환매 수수료가 결국 어떤 환매 수수료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나누어진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43페이지 넘어가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입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평가 방법은요, 원칙적 시가평가 방식이고요. 그리고 시가평가 원칙에서 공정가액, 그리고 MMF는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익금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익금을 초과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저 순자산을 초과하는 배분은 금지가 된다. 이거 하나 또 체크하셔야 될 것이고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관련해서 집신탁업자의 업무 제한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집합투자재산은 구분관리, 그리고 예탁결제원의 예탁, 집합투자기구별 자산관리 이 부분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강입니다. 5강 부분에서는요,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및 특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해지, 여기서 동그라미 2번 중요하죠. 49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금융위의 승인 없이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죠.
금융위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수익자 전원의 동의, 그리고 1개월간 투자신탁 원보 내기 100억 원 이하 미달일 경우에, 그리고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부에 대한 환매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이 없이 자동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50페이지 있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규제 완화 부분이 있습니다. 2번 규제 완화 사항 보면 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아야 된다. 단 금융위에 등록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실물자산으로 납입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순자산 총액의 4배까지. 그리고 동일한 펀드에 대한 투자는 펀드 자산의 50%까지. 그리고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자금 대여 시 담보권 설정 등 회수 수단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규제 완화 사항이 있죠. 규제 완화 사항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에서요. 자,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고요.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가 있는데 각각이 하는 일, 예를 들어서 투자회사 재산의 계산은 어떤 회사가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일반 사무관리회사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1과목 넘어가서요. 펀드 일반에서 직무윤리 및 투자자 분쟁 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윤리 일반이 되겠는데요. 새로 첨가된 부분이죠. 우선 58페이지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은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충분히 내용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59페이지 가서 직업윤리의 사상적 배경,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소명과 칼뱅의 금욕적 생활윤리, 그리고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동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3명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은 넘어가고요. 이제 63페이지 직무윤리 강령 부분이 되겠네요. 총칙 부분인데 제일 먼저 신의성실 의무, 전문지식 배양 의무,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 의무, 법규 등 준수 의무. 자,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요. 각각의 의무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항상 해당 직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숙지하고 그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면 이 의무는 어떤 의무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전문지식 배양 의무에 들어간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를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직무윤리 각칙 부분도 그냥 읽어만 나가시면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68페이지 넘어가서 고객에 대한 의무, 제 8강이죠. 고객에 대한 의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금융투자 회사, 즉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가 또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속에서 각각 들어가 있는 의무의 어떤 정의들까지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충실 의무, 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이익 상충 금지 의무에서 투자자 이익 우선의 원칙, 자기거래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투자 목적 등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 이 한 카테고리 안에서 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8페이지 이제 왼쪽 밑에 보시면 고객과의 이익 상충 금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래 놓고요. 이익 상충 금지, 투자자 이익 우선의 원칙, 자기거래 금지 의무, 적정성의 원칙 이렇게 나온다면 적정성의 원칙은 투자 목적 등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에 속한다로 빼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투자 목적 등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에서는 나이오, 카스토마 룰이라든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이 세 가지, 특히 적정성의 원칙은 파생상품에서 규정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5번 보면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 의무에서는 안에서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야 할 경우와 사실과 의견의 구분 의무, 중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시 의무, 투자 성과 보장 등에 관한 표현의 금지 이 부분들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허위 과장, 부실 표시 금지 의무에서 기대 성과 등에 대한 허위 표시 의무, 그리고 업무 내용 및 인적 사항에 대한 부실 표시 금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위임 금지된다는 등 내용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5페이지 9강입니다. 75페이지 9강 고객에 대한 의무인데요. 두 번째입니다. 고객의 합리적 지시에 따를 의무, 그리고 요청하지 않는 투자 권유의 금지, 보고 및 기록 의무, 그리고 고객 정보의 누설, 부당 이용 금지, 그리고 부당한 금품 수수의 금지. 자, 부당한 금품 수수의 금지에서는요, 3번의 밑에 보면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접대 및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즉, 사회 상규 내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취급할 의무, 그리고 고객의 민원 고충 처리가 있겠고요.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로서는 미공개 정보의 이용 및 전달 금지, 그리고 증권 등 가격의 인위적 조작 금지, 그 밖에 불공정한 거래 금지, 이 세 가지만 있다. 그래서 다음 중 고객에 대한 의무가 아닌 것은에서 고객에 대한 의무 세 가지를 넣어두고요. 증권 등 가격의 인위적 가격 조작 금지라면 고객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겨서요. 이제 10강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네요.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그래서 고객, 자본시장, 소속 회사가 되겠는데요. 회사와의 관계는 신임 의무가 되고요. 그리고 신의성실 의무, 그리고 직무 전력, 이에 상충되는 지위의 취임 금지, 그리고 대외 활동 시 준법 절차, 회사 재산의 부동한 사용 및 유출 금지. 자,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대부분의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다 회사에 사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승인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 꼭 하나 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감독자의 감독, 관리 의무, 그리고 조사 분석 자료 작성 및 공표 시 준수 사항, 품위 유지 의무,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모두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88페이지 넘어가서 11강입니다. 직무윤리의 준수 절차 및 위반 시의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준법 감시인, 88페이지 밑에 준법 감시인에서는 중요한 부분은요, 임면은, 즉, 선임을 할 때는 이사회 계례로 한다는 것과 선임된 이후 금융위에 통보되어야 하며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89페이지 제재의 종류 있죠? 견책, 경고, 감봉, 정직, 해고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 거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심화서를 제출하느냐 아니면 일정 기간 업무를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속하는가까지 보시고요. 그다음 12장 즉 93페이지 넘어가서는요. 분쟁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준수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있죠? 위반 시 제재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벌칙뿐만 아니라 민사벌칙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제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유의견에 의한 제재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회원의 94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정도 보면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제재에서 회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견책, 감복, 정직, 면직 등의 권고를 할 수가 있다. 역시 권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권고를 할 수가 있다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해임 권고 이렇게 해임이란 말이 나오면 임원에 대한 규제다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요. 94페이지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되는데요. 합의를 공고한 이후에 조정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조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미성립될 경우에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고요. 작성하는 60일 이내에 심의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에 효력을 지닌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100페이지입니다. 13강 집합투자증권 영업실무 및 판매 부분이 되겠네요.
펀드 표준 판매 매뉴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방법에서 두 가지 구분하는 거 보셔야 되겠네요. 모집식과 매출식이 있다. 그래서 자금을 먼저 모집하고 발행을 한다면 모집식이 될 것이고요. 먼저 발행한 후 증권을 매각하는 방식이 매출식이 된다. 그래서 모집식과 매출식의 특징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모집식 같은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신탁금 납입을 위한 자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오고요. 매출식 같은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자금 부담이 크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가격과 관련해서는 미래 가격이고요. 당일 가격이 적용되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최초 설정 시와 MMF 매수를 사전에 약정한 경우. 자, 넘겨서요. 자, 판매 수수료와 판매 보수 부분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등 적용 여부에서는요. 3호 집합투자기구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판매 수수료는 판매 금액과 판매 회사별로 차등하여 취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자, 107페이지 14강 보시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이익 분배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원칙적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원칙적 첫 번째 대상은 판매회사다. 판매회사가 할 수 없다면 집합투자업자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신탁업자가 된다. 자,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도 같이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해산하는 경우, 최저순자 산액이 미달하는 경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가격 108페이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플로우 나와 있죠. 그래서 주식 50% 이상인 50% 이상 펀드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서는 3시를 기준으로 하고 채권과 MMF는 모두 5시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날짜가 나누어진다 있는 것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분배금 관련해서는 초과 분배 가능하다는 부분과 투자회사는 최저 순자산액을 초과해서 분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109페이지 나와 있죠. 이 부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강입니다. 15강 수익증권 현물거래 및 저축거래에서는요. 왼쪽에 이제 수익증권의 현물거래 유형에서 이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해 판매회사에 수익증권 현물을 반환하고 그 보관 및 관리를 의뢰하면 판매회사가 수익증권 저축통장을 교부하여 계속 거래하는 업무다. 이 업무는 어떤 업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현물 매각이다, 현물 예탁이다, 또는 현물 수납이다, 현물 지급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이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부분,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익증권 저축의 종류에서는 임의식과 목적식이 있고, 목적식 안에서는 거치식, 적립식, 목표식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중 수익증권 저축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해서 거치, 적립, 목표, 임의 이렇게 나온다면 임의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만기 지급일 관련해서는요. 저축기간을 월 또는 연 단위로 정한 경우, 그리고 일 단위로 정한 경우, 해지하는 경우, 미납입 저축금이 있는 경우 이렇게 만기 지급일이 좀 달라진다는 거, 산정일이 달라진다는 것도 같이 봐두시고요. 그리고 117페이지에 입금 산식, 좌수, 환산, 금액, 환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겨서요. 123페이지 16강입니다.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집합투자기구의 세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나오죠. 구분하는 정도도 보셔야 되는데요. 이자소득, 채권과 할인액.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5번이죠. 동그라미 5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그리고 6번 직장공제 외 초과반환금. 7번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렇게 이자소득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세제 관련해서는요. 신탁 형태는 배당소득. 1번입니다. 124페이지.
신탁 형태는 배당소득, 그리고 그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내용 분류, 그리고 세법상 변액보험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으로 과세한다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집합투자기구에서 이익 부분에서는요, 세법상 요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그 밑에 일부 손익 과세 제외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라든지 벤처기업 등과 관련된 주식 출자 지분, 그리고 상장증권 대상 장내 파생 상품, 그리고 손실도 과세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운영에 따른 과세 부분에서는 취등록세 감면되는 부분과 그리고 재산세, 부동산세에서 부동산 펀드가 분리과세되는 토지 소유 시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요거 한번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법인세 과세 부분에서는 투자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과세다. 이런 내용도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투자자 단계의 과세에 관련해서는요,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가 되는 것과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는 이 세 가지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분리과세 대상이냐, 아니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로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한다. 까지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펀드 구성 2에 넘어가서 132페이지 17강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자, 집합투자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 증권신고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일괄신고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최소 발행에서는 연중 3회 이상 발행해야 된다는 거 있고요. 증권신고서 효력 있죠. 10일, 7일, 10월 이 부분도 같이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투자설명서 나와 있죠. 13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투자설명서, 그 이전에는 예비투자설명서다. 137페이지 넘어가서는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투자신탁인데요. 투자신탁에 참여하는 기관, 집합투자업자와 그리고 신탁업자, 그리고 판매회사, 그리고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3명 관계죠. 원래 신탁은. 그래서 수익자,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가 누구인가?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가 되고요. 수탁자는 신탁회사, 수익자는 투자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넘겨서 138페이지 보면 승인 없이 투자신탁 해지하는 경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부분이 구분 문제가 밑에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정리하시고요. 자, 139페이지 넘어가서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있죠. 그래서 투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어가 다를 뿐이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모두 다 집합투자업자가 되죠.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유한 책임을 진다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곳, 그러나 제외되는 거 있죠. 139페이지 제일 밑에서 한 7, 8번째 줄까지 모두 포함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등이 나오는 것은 나중에 부동산 펀드로 들어간다는 거, 그죠? 그래서 무엇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상장증권은 부동산을 만약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장기업은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 MMF 관련해서는요, 운용 제한과 특징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섞어서 나오는데요. MMF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주로.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 투자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운용을 제한함에 있어서의 만기 잔존 만기 가중 평균이 90일 이내이어야 한다. 그리고 0.5% 장부가가 시가와 괴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요. 자, 19단원에서는요, 145페이지입니다.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한 번 더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증권을 제외한 세 가지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성 없는 자산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있고요. 그럼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자,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는 원래 환매 수수료가 없는 상태에서 클래스 단위로 나누어지는 부분이라면 전환형은 환매 수수료가 일정 기간 유예된다. 이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징이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 1, 2, 3, 4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중요하죠. 자펀드는 모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자펀드 이외의 펀드가 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부분에서는요. ETF의 운용 특례 부분 있죠. 밑에서 한 10번째 정도 되네요. 그래서 30%까지 동일 종목, 20%까지 동일 법인 등등에 대한 이 운용 특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모집합투자기구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의 제한에 표로 나와 있는 부분요. 투자 제한 그리고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제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단원에서는 일반적 분류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추가 설정 가능 여부냐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투자 중간 부분에 투자 대상 자산 비중 있죠. 주식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채권형 그리고 혼합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식형과 채권형 모두 다 60% 이상 이렇게 됩니다. 주식을 1%라도 편입을 시키게 되면 전부 다 혼합형 펀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혼합형 펀드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50% 넘으면 주식 혼합형, 1%만 넘어도 채권 혼합형이 되겠죠. 즉 채권형 펀드에는 단 한 주도 주식 투자할 수 없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서 154페이지 투자 전략에 따라서 뭐 바텀업 방식이냐 아니면 탑다운 방식이냐의 특징 나와 있죠. 그리고 액티브 운영 전략에서는 다르게 패시브 운영 전략에서는 인덱스와 인핸스드 인덱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1강 160페이지 보시면 파생결합증권의 정의 및 구조에서요. 파생결합증권의 어떤 정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전부 다 파생상품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파생상품 펀드에서 다시 다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의 164페이지 22단원에서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서 특징, 그리고 워런트 투자 구조, 그리고 손익 구조 유형, 그리고 관련 용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셨을 것입니다. 165페이지 원금 비보존형의 경우에 쿠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부분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생상품 펀드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다시 그 단원에서 다루시면 되겠고요. 170페이지 23단원의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서는 역시 부동산 펀드에서 다시 다루는 부분에 총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투자 재산이라든지 부동산 펀드의 운용 제한, 즉 17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중요한 두 가지죠. 국내 소재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처분 제한된다는 것과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 전에 해당 토지 처분 행위 금지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운용 특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전의 차입이나 대여가 자유롭다, 이런 부분이 있죠. 넘겨서 176페이지 특별자산 펀드입니다. 특별자산 펀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시 특별자산이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기반 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이런 등등 이 사회기반 시설 사업 이런 부분들은 100%까지 투자 가능하다.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25단원 넘어가면은요, 이제 채권, 펀드 운용 평가 부분에서 채권의 개념 수익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채권의 종류, 그리고 채권과 채권 가격에서 183페이지 기간 구조 이론 있죠. 채권 수익률과 듀레이션 관련해서 기간 구조 이론, 불편 기대 가설, 유동성 기대 가설, 시장 분할 이론, 이 세 가지 차이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듀레이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죠. 그래서 잔존, 만기, 표면금리, 경과이자, 시장 수익률, 이자 지급 횟수 다 반비례인데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이 커진다. 이 만기와만 비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좋은 내용들이 더 짧아진다. 이자를 많이 줘도 짧아지고, 이표를 많이 줘도 짧아지고, 이자를 자주 줘도 짧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기간만이 위험한 부분이다. 또한 이 듀레이션과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킬의 채권 가격 정의 5정리 있죠?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금리 예측은 일반적인 내용일 것이고요. 자, 26강 189페이지입니다. 주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 경제 분석. 자, 189페이지 밑에서 한 7번째 보면 산업의 경쟁 구조 분석 있죠. 그래서 산업의 경쟁 구조 분석 이 부분 중요합니다. 진입 장벽은 높을수록 대체 가능성은 낮을수록 경쟁도는 낮을수록 그리고 구매자 및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분석을 한다 해서 산업의 마이크로포터의 이 산업 경쟁 구조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192페이지 기업 가치 분석에서는 잉여 현금 흐름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제 퍼 부분이 나오는데요. 퍼가 193페이지 퍼가 무엇인가? 퍼에 대한 의미와 문제점 나와 있죠. 이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PBR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퍼, PBR, PSR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보시고요. 자, EV, EBITDA의 장점 부분이 있는데요. 194페이지 중간 부분 동그라미 3번요. EV, EBITDA의 장점 그리고 단점 이 부분만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내려서요. 기술적 분석의 장점과 그리고 195페이지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 이 두 개의 부분도요. 같이 섞어서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195페이지에서 중간 부분 밑에서 한 7번째쯤 보면 반전형과 지속형이 있는데 그래서 반전형은 헤드앤숄더형 그리고 2중, 3중 천정형, 원형, 반전형, V자 패턴이 있다. 지속형은 나머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 직사각형 등이 있다. 이 두 개의 구분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펀드 운영 과정 및 전략입니다. 199페이지 펀드 운영 과정 전략에서는 계획 단계 보시면 전략적 자산 배분은 장기적인 관점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수, 고평가 매도. 반면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은 투자 비율을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펀드 운영 전략에서 적극적 운영 전략과 소극적 운영 전략 두 개로 나누는 부분이 있죠. 적극적으로는 듀레이션, 금리 예측 전략,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바벨, 분릿, 그리고 크레딧 이런 것들이고요. 적극적 주식 전략에서는 가치주, 성장주, 시장 투자 전략, 중소형주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은 모두 적극적 주식 운영 전략이 되겠습니다. 소극적 운영에서는요. 소극적 채권 운영 전략에서는 만기 보유, 사다리형, 채권 면역, 현금 흐름 일치, 그리고 채권 인덱싱 전략 등이 있고요. 인덱싱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항상 소극적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 운용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적극적이라는 것은 예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204페이지의 29단원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리스크 관리와 관련돼서는 일반적인 정의 나와 있고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자, 시장 리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내부 모형법으로서는 바를 주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리스크에 대한 전체적인 의의니까요. 29단원은 따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30단원 넘어가세요. 집합투자기구 평가 및 세부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208페이지 보면 투자 성과 요인 세 가지 있죠. 중요한 부분인데요. 투자 대상, 투자 성과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유형별 자산 배분을 어떻게 자산 배분을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예측 활동을 통해서 언제 매수를 했느냐. 그리고 언제 매도를 했느냐에 따른 투자 시점의 결정. 그리고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수익률, 결국 수익을 얼마만큼 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209페이지 집합투자기구 평가 세부 사항에서는요. 벤치마크가 가져야 될 특성, 명확성, 투자 가능성, 측정 가능성, 적합성, 현재 투자 견해를 반영, 사전의 정의 이 부분과 벤치마크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자산 유형 중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성격을 지니는 대상만을 포함시켜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에 적합한 지수는 어떤 지수, 어떤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에서는 섹터, 스타일 지수가 된다. 이렇게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210페이지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나옵니다. 수익률 계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간 가중 수익률과 금액 가중 수익률. 그래서 시간 가중 수익률, 금액 가중 수익률을 표로 나누어 놨죠. 그래서 시간 가중은 누구의 입장에서 운용자 관점에서의 기하 수익률이다. 그래서 금액 가중 수익률은 투자자 관점에서의 내부 수익률이다. 이거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1강 가서요. 위험의 측정 및 조정 성과인데요. 위험의 측정, 절대적 위험과 상대적 위험 215페이지 두 개 구분하는 거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바는 절대적 위험이고 상대적으로는 공분산, 초과 수익률, 베타, 상대적 바 등은 상대적 위험에 들어간다. 베타. 위험 조정 성과의 측정 관련해서는요. 샤프 비율은 위험을 위험 수익률을 총 위험의 한 단위당으로 나눈 부분이다. 그래서 그 수익률을 위험으로 나누었다 보시고 젠센 알파 경우에는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익률에서 얼마만큼 초과 수익률, 알파만큼의 수익률을 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비율은 적극적 투자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초과 수익률과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의 비율이다. 그래서 수치가 높을수록 운영자의 능력이 탁월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권 펀드 단원 정리해 보았습니다.